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학뉴스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박희원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계올림픽이 일단 끝나면서 좀 더 다양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과학뉴스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인상 깊었던 내용 어떤 게 있으셨나요? 네, 그 YTN이 단독 보도한 뉴스인데요. 하와이 화산 지역에서 화상 탐사 모의 훈련인 하이시스가 진행 중인데 이번이 6번째 마지막 훈련 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는 아시아인 최초로 재미 한인 경제학자가 대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6차 임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소한 사고와 대원의 포기로 임무가 중단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소한 사고가 무엇인지, 왜 임무가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보도가 되었지 않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우주과학과 관련해 최근 한국인 첫 우주인인 이소연 씨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우주인 배출 사업이 실제로는 쇼와 비슷한 것이었고 그 증거로는 이후 이소연 씨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을 하고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소연 씨는 우주인 사업으로 만들어진 상품이었다는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화성 탐사 마지막 모의 훈련이 불발됐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제기한 우주과학 사업 논란에 대해서 꼽으셨는데 과학재난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내막은 뭔가요? 네, 먼저 한국인 경제학자가 대장을 맡아서 화제가 된 화성 탐사 모의 훈련이 대원의 하차로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하이시스라는 이 실험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원으로 화성과 같은 환경에서 외부와 고립된 채 생활하는 우주인의 심리와 생활 변화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2013년부터 6차례가 진행됐고요. 이번이 6회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훈련이 시작된 지 12일 만에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6기 팀은 애초에 8개월간 하와이 마우나루아 화산 중턱에 마련된 기지에서 생활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월 19일 아침 가벼운 안전사고가 나면서 미션 6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대원은 진단을 위해 곧바로 하와이 힐로 병원에 찾았고요. 진단 결과 별 이상 없이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나사와 하와이대는 가벼운 안전사고이긴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점검이 끝나는 대로 하이시스 미션 6를 재개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대원이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임무에서 하차했습니다. 이번 임무에 참여한 대원이 모두 4명이었는데 나머지 3명만으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하와이대는 결국 6기 팀의 임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6기 팀의 경우 대장으로 한국인인 한석진 텍사스대 경제학과 교수가 뽑힌 데다 3명의 대원이 모두 비미국인으로 선정돼서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미국 하와이대는 2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3명만으로 하이시스 미션 6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지의 안전점검을 충분히 마친 뒤 다음 미션인 하이시스 미션 7 지원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교수는 하이시스 참가를 위해 재직 중이던 미국 텍사스대에 휴직을 신청해둔 상태였는데요. 한 교수는 나사와 하와이대는 제가 다시 미션 7에 지원하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일단 이번 여름까지 다른 대학에 방문 교수를 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소연 씨는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배출 사업으로 탄생한 1호의 우주인인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소연 씨가 10년 전 정부의 우주 프로젝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최근 출간한 과학 비평 잡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과거 우주 비행 전후로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열흘간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실험을 한 뒤 귀환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수백억 원의 돈을 쓴 호화 우주 여행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소연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가 우주인 후속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허망함을 느끼는 등 우주비행 전후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에게 우주에서의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고요. 정부가 우주인을 보낸다고 대국민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우주인 배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며 과학실험에 대한 본질적으로 모르는 이 사람들과 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탈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 잡지와의 인터뷰로 진행된 점과 이소연 씨와의 직접 통화 그리고 당시 우주인 사업 담당자와의 접촉이 어려운 점 등으로 우리 YTN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과학 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평가원님 과학 뉴스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나요? 네, 이제 바둑에서 그 지난 인공지능과 바둑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구단과의 세계의 대결을 모든 사람들이 많이 보았는데요. 네. 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술이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에 파고들고 있는데요. 국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용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해 병의 진단에 활용하고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폰과 TV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YTN에서도 신입사원 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면접관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그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인간이 수행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 먼 훗날의 이야기였지만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진화가 인류 생존에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장점 외에도 단점에 대한 보도도 꾸준히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화두 중에 하나가 4차 산업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인공지능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것과 관련된 뉴스들,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 이 사이언스 TV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채용 면접관에 관해서였는데요. 그동안에는 서류 전형에서 활용한 적이 있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이뤄지기까지는 이 인공지능이 처음 국내에서 등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지원자가 면접을 시작하면 인공지능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요. 그 사이 지원자의 표정과 말투를 모니터 위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자의 위기 관리 능력과 공감 능력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뇌의 특정 영역이 담당하는 이런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특별히 만들어진 게임을 활용하는 방식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면접관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재직자들과 지원자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지원자가 앞으로 이런 고성과자가 될 수 있을지 무려 82% 정도의 정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면접 후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연 현장을 찾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입시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진화와 빠른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파고가 인간계 최고 중 하나라는 이세돌 구단에게 압승을 거두면서 강하게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을 해가면서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이른바 머신러닝 기술이 접목되면서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활용도와 장점이 워낙 강해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경계는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공지능의 여러 이면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그런 보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뉴스 관련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 과학재난팀 박희원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월 22일에 있었던 YTN DMB 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상미가 단연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대별, 그다음에 시간별로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시각적인 구도, 화면의 구도도 너무 좋아서 마치 매 장면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 너무나 영상미가 아름다운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 묘사가 상당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너무나 잘 하면서 풀어냈기 때문에 마치 그거를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내내 한 편의 어떤 기행 에세이를 듣는 듯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장점으로 뽑자면 보통 관광 관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방문한 어떤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의 인터뷰를 종종 하는데 그게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진부하거나 또는 스토리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 그런 어떤 방해 요소로서 작용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은 그런 어떤 관광객들의 어떤 그런 좀 의미 없는 인터뷰 같은 것들이 많이 다 배제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토리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시청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여러 편들이 내용이나 소재 같은 것들이 많이 중복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금강, 비로봉, 그다음 한반도 지형 등이 여러 편에 중복돼서 나옴으로써 상당히 이 편이 저 편 같고 저 편이 이 편 같고 그래서 차별화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를 담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반도 곳곳의 비경과 절경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연 유산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의도였다고 보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할까라는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경상도 부분 첫 번째 부분을 보니까 한 3, 4분 정도가 지리산에 대한 부분들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정말 노멀한 내용이었어요. 일출, 그리고 등산객들이 올라가서 있었고, 나레이션도 크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진부한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통영 부분에서 그 미륵산에서 바라본 통영의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진짜 저도 처음 보았던 내용이고요. 집이 가까이 있지만, 그리고 비진도라는 이름도 무수히 많이 들어봤지만 2개의 섬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전혀 처음 듣는 사실이었고, 참 이 지리적인 그 지식의 얕음을 또 많이 깨달은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저도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사실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이 너무 훌륭했고 또 UHD라서 그런지 너무 선명하게 정말 깔끔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보는 내내 기분이 좀 후련해지는 사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절경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한번 진짜 가보고 싶은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아까 그 김세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계속 그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고 어떤 이렇게 좀 쉬어가는 거라든가 좀 이렇게 환기되는 게 없이 계속되는 그런 절경들만 보게 되니까 어떤 전시회에 가서 그냥 한번 계속 처음부터까지 쑥 보고 중간에 잠깐 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나와버리는. 근데 바로 그 다음 방에 가서 또 한번 보고 나와버리는 그냥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리포터가 하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중간중간에 좀 섞어주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내레이터를 보니까 찾다 보니까 서술사라고 그러네요. 말로 서술사. 그분의 역할들이 조금 모호하지 않았나. 없었어도 좋았는데 있었으면 또 무엇을 위해서 있었을까. 또 이렇게 쭉 위원님들 말씀이 이 보편성이 특수성을
지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지역을 소개를 하는데 지금 박현순 의원님 말씀대로 딱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원도나 경상도나 전라도가 다 특성이 있다는 것인데 다른 그 다른 특성을 조금 더 살려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있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김소울 위원님도 병렬식 전개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또 북쪽으로 갔다 이런 어떤 그 장소 선정의 기준이 병렬식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병렬식이라도 뭔가 조금 흔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연관성이라도 좀 있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은 이 명소들을 이제 촬영해서 편집할 때 어떤 그 순서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막 무작위로 이렇게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점들을 짚어가면서 쭉 봤는데 동남쪽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동쪽 끝인 광양으로 갔다가 또 섬진강으로 갔다가 또 이제 또 다시 또 저쪽 서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 지점들을 만약에 선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굉장히 어지러운 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라도 지역 그 지형을 잘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좀 잠깐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느 지점이라는 거, 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느 지점이라는 거 이렇게 딱 보여주면 저게 어디쯤 있는 곳이구나.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약간 시청자를 배려한 편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영상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예쁜 영상도 찍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뻤는데 전 중간에 좀 굳이 왜 이렇게 찍었을까 하고 느꼈던 게 렌즈 효과로 이렇게 수평선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넓어 보이게 찍은 효과 있잖아요. 무슨 펜션 광고할 때 쓰는 그런 효과를 왜 여기 굳이 담았을까? 그냥 그대로 담아도 충분히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기법이 들어간 느낌을 보는 게 자연을 감상할 때는 좀 거슬린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화를 봤을 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게 이야기도 재밌고 우선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줬는데 이게 너무 병렬식으로 또 가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흥미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화가 재밌고 두 번째 화가 덜 재밌고가 아니라 그냥 쭉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봐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너무 뭔가 병렬식으로 이거 소개하고 저거 소개하고 하는 게 조금은 흥미가 많이 뒤에는 좀 떨어지게 됐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영상이 아름다워서 이걸 내가 보고 직접 만약에 방문을 하면은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영상을 잘 찍어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 화면이 방송되는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간부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한 내용을 전하면서 제시된 참고 화면은 더불어민주당 간부와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부각하는 자료 화면이었는데 이보다 2차 가해를 한 더불어민주당 간부와 관련된 또는 이를 짐작할 수 있는 화면을 제시하는 게 더 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영화 터널을 인용해 재난 속 법률 이야기를 전하면서 세월호 사건, 산풍 붕괴 사건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했고 생존 배낭이나 재난 시 행동 요령 등도 제시한 것은 좋았는데 다만 미투 운동 관련자의 얼굴이나 이름 등이 언급된 것은 아쉬웠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뉴스의 성폭력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사건에 이어 성폭력에 관한 보도가 끊임없이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고 있지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솟아오르는 이런 문제를 보고 듣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이없는 사건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할 때도 있습니다. 대개 초기 보도로 관심을 끌어들이고 보도가 진행되면서 전후 사실들이 밝혀지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에서도 취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뉴스로서 관심을 받는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소행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릴레이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야말로 뜨거운 아이템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학회에서도 성폭력 보도에 대한 긴급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 문제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를 떠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발빠르게 여성가족부는 입법 추진을 발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처럼 이제야 나서는 정부나 인권단체의 태도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동서양을 가르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이런 문제를 보도하는 각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의 비중이 부가적인 가치에 쏠리느냐 아니면 핵심적인 가치에 쏠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 빚어진 문제인지 아니면 권력 구조에서 생긴 문제인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인지 또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인가 혹은 법률적인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각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을 부분에 집착하거나 과장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역기능은 본질을 비껴간 선정 보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적 가치보다 부가적 가치에 비중을 둔 보도는 선정적인 보도로 흐르기 쉽습니다. 흥미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때 집중적인 화제거리로 변질되는 보도로 비춰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지위나 유명세가 본질을 과장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분도 경계의 대상입니다. 또 피해자의 진정성 문제가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는 명확한 보도도 중요하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인용한 보도도 뉴스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로서 가치 비중을 따져봐야 합니다. 유명인의 블로그와 직접 취재한 것에 대한 차이를 잘 알고 있지만 불가피론으로 넘어가는 보도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블로그 저널리즘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개인 블로그가 공식적인 의견으로 자리 잡는 형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과정과 스크린 과정이 철저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보도는 좀 더 무겁고 신중한 사회적 교훈이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